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서북 산골 마을에 장시가 서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이따금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들었지요. 장터에는 갖가지 물건을 실은 행상들이 자리를 잡았고 곡식을 파는 이 무명천을 펼쳐놓은 이 녹그릇을 늘어놓은 이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사이로 짐을 나르는 품팔이꾼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오갔지요. 그 중에는 강희헌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막내로 태어난 이현은 가난한 살림 때문에 근래 들어 품팔이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선대의 땅은 흉년과 비제 모두 넘어갔고 집안에 남은 것이라곤 낡은 초가와 병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이현은 글공부를 하던 손으로 이제는 짐을 지고 나무를 패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오늘도 이현은 아침 일찍부터 장터를 돌며 일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빈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헤매던 끝에 드디어 한 곡물 행상이 그를 불렀지요. 이봐, 젊은 양반, 저 장작 좀 날라주게. 사끈 2푼 주지. 예, 지금 가겠습니다. 이현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고는 무거운 장작 더미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작은 아침에 내린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장작은 평소보다 배는 더 무거웠고 이현은 비틀거리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발밑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길은 질척거렸고 이현의 해진 집시는 금세 젖어 미끄러웠지요. 등에 진 짐이 무거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현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조심하게, 조심해. 앞 좀 보고 다녀.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현의 발이 진흙에 푹 빠지며 몸이 앞으로 휘청 쏠렸고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균형을 잃은 이현은 그대로 비틀거리고 말았지요. 등에 짊어졌던 장작 더미가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옆에 놓여있던 다른 이의 항아리였습니다. 쏟아진 장작이 정확히 항아리를 덮쳐 뚜껑이 와르르 깨져버렸으니까요. 짠! 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그릇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이를 어쩐담. 항아리 주인이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멀쩡한 물건을 이게 무슨 꼴이람. 뚜껑값은 누가 물어줄 거야? 으이구, 이 좋은 항아리 뚜껑이.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이현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총각 말이야. 하는 일마다 꼬이더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품팔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양반 자제라면서 저 모양이니 참 딱하네 그려. 체면도 없지. 양반 자식이 품팔이라니.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이현의 귓가에 마구 꽂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이현은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리고는 깨진 뚜껑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주워 모았습니다. 결국 그날 벌어야 할 품삯 2푼으로 항아리 뚜껑 값을 물어주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겨우 1푼뿐이었습니다. 1푼으로는 보리죽 한 그릇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이현은 그나마 남은 1푼을 품에 꼭 쥐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이현은 거의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낡은 초가집 문을 삐걱 열자 어머니 심씨 부인이 호롱불을 켜며 아들을 맞았지요. 이현아, 돌아왔느냐? 예, 어머니. 이현의 목소리는 기운 없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아들의 축 처진 어깨와 진흙 묻은 옷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지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묵묵히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여 앉히고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정성스레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받아든 이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오늘도 힘들었지? 예. 사람들이 또 뭐라 했느냐? 이연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민망한 말들이었지요. 되는 일 하나 없는 총각, 양반 채통도 없는 놈,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씨 부인은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이연아,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이 깊은 법이란다. 어머니, 지금은 힘들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내 때가 오면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게다. 복이란 건 말이다. 서두르는 자의 손에 들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자의 품에 피는 거란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지요. 남들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반드시 복을 되게 만들어 보리라. 어머니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며칠이 지나 다시 장시가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연은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다시 장터로 향했지요. 새벽 공기는 차갑게 살을 내었지만 이연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또렷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은 꼭 제대로 된 품팔이를 해내리라.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이현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골 마을은 고요했고 이연의 집신 소리만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이연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품팔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큰 상단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평소 이 산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상단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고 있었고 비단과 인삼, 약재 따위를 가득 실은 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요. 저기 일손이 필요하시면 제가 거들겠습니다. 이연이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네자 상단의 한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짐들을 창고로 옮겨주게. 힘쓸 일이니 살끈 다푼 주지. 예, 알겠습니다. 다푼이라니 며칠 만에 듣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연은 기운을 내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렸지요. 비단필과 약재 상자를 번갈아 나르며 창고를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창고 앞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스물 안팎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손에는 장부를 들고 있었고 눈매는 또렷하면서도 영민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여염집 처자와는 확연히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연이 짐을 옮기며 지나칠 때 그 여인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단이 20필인데 장부에는 18필이라. 이게 어찌된 일인고. 여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장부를 훑어보았지요. 이연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상단주의 따님인 듯한데 직접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이연은 마지막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오늘은 실수 없이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덮개를 씌운 마차 한 대가 조용히 창고 뒤편에 멈춰 서 있었지요. 몇몇 사내들이 주위를 살피며 마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어딘지 모르게 급하고 은밀했지요. 이상하구나. 다른 이들은 모두 창고 앞에서 짐을 나르는데 저들은 왜 뒤편에서 몰래 싣는 것일까? 이연은 본능적으로 그 광경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차에 실린 짐의 모양새도 낮에 자신이 나른 것들과는 달라 보였지요.
더 작고 귀한 물건들처럼 보였습니다. 마차가 떠나자 이연은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진먼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이연은 자국의 방향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마차는 큰 길이 아닌 샛길 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장부에 없는 물건을 빼돌리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연은 일단 오늘의 품삯을 받기 위해 총책임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지요. 총책임자는 윤태문이었는데 상단에서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듯 했습니다. 나리, 오늘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여기 다푼이네. 윤태문은 무심하게 돈을 건네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까 창고 뒤편에서 덮개를 씌운 마차가 짐을 싣고 가던데 그것이 장부에 기록된 것인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순간 윤태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요. 하찮은 머슴 주제에 상단의 일에 참견하는 게냐? 내가 감히 무슨 일을 아느냐고 입을 놀리는 게냐? 그것이 아니라. 됐다. 쓸데없는 헛소리 말고 품삯이나 받아가거라. 다시 그런 소리하면 여기서 일하지 못할 줄 알아라. 윤태문은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윤태문의 반응이 너무 격했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더했습니다. 내 말이 헛소리였다면 저리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하다. 이연은 품삯을 품에 넣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창고 주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마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가 보니 진먼지와 함께 희미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한 방향으로만 이어졌고 돌아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이 발자국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일까? 분명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더 깊이 살필 수는 없었지만 오늘 본 것들을 기억 속에 또렷이 새겨두었습니다. 진먼지의 양, 바퀴 자국의 깊이, 발자국의 방향.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내 눈이 본 것은 분명 무언가 이상했다. 만약 정말로 장부를 속이는 일이라면 이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수상한 마차, 윤태문의 격한 반응, 그리고 창고 앞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던 여인의 모습까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다. 이연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장터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상단의 창고에서 귀한 비단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지요. 상단주는 크게 노하여 즉시 범인을 찾으라 명했고 윤태문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강희헌이라는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윤태문의 외침에 장정들이 이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도 품팔이를 하러 나왔던 이연은 영문도 모른 채 장정들에게 붙잡혔지요. 이놈, 비단을 훔치려다 들킨 주제에 아직도 발뺌하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연은 황급히 항변했지만 윤태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내가 창고 뒤편을 기웃거리며 수상하게 굴더니 결국 도둑질을 한 것이로구나. 내 놈이 혼자서는 못했을 터이니 공범도 있겠지? 나리,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상한 마차를 보았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놈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혀를 빼지 않고서는 실토하지 않을 모양이니 매를 치거라. 윤태문의 명에 장정들이 이연을 끌고 가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굵은 회초리가 이연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몸을 휘감았지만 이연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때려라.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요.
저놈이 결국 도둑이 되었구먼. 품팔이도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 손버릇까지 나쁘게 됐네. 모욕적인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지요. 매질이 끝난 뒤에야 겨우 풀려난 이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연아, 이게 무슨 꼴이냐? 심씨 부인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아들을 방으로 들이고 상처를 살폈지요.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상한 일을 보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흘 전 본 일들과 오늘 당한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말을 들어보니 분명 그 윤태문이라는 자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게 이토록 누명을 씌울 이유가 없지. 하지만 어머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천한 품팔이일 뿐입니다. 이연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심씨 부인은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몇 가지 약재와 천조각들이 나왔지요. 이것은 내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비단 감별법이다. 간물과 잿물을 섞으면 진짜 비단과 가짜 비단의 물길이 다르게 나타난단다. 비단을 가려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또한 좋은 비단과 나쁜 비단도 구별할 수 있지.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손으로 만져보고 물을 들여 확인해야 진실이 보이는 법이란다. 심씨 부인은 아들에게 천천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간물과 잿물의 비율, 천을 적시는 방법, 물이 스며드는 모양을 보는 법. 이연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방법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상대는 권세 있는 자들이니 함부로 나섰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증거를 확실히 모으고 난 뒤에 움직여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한편 상단의 창고에서는 홍연우가 부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상단주 홍대감은 딸의 청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요. 아버지, 제가 직접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단이 사라진 것도 이상하지만 며칠 전부터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내 마음은 알겠으나 이것은 여자가 나설 일이 아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만약 도둑을 잘못 잡았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진짜 도둑을 놓친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홍대감은 딸의 또렷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우는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장부 보는 법을 익혔고 아들이 없는 홍대감은 때때로 딸에게 상단일을 가르쳤지요. 좋다. 하나 조심하여라. 윤태무는 오래 일한 신임받는 자이니 함부로 의심하는 내색을 하지 마라.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연우는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며칠 전 창고 앞에서 본 젊은 총각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짐을 나르면서도 주위를 살피던 조심스러운 눈빛. 혹시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장부부터 다시 확인해 보아야겠다.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었으니 연우는 창고로 향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그것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으며 걸음을 재촉했지요. 밤이 깊어가는 산골 마을, 각자의 처소에서 이연과 연우는 같은 목표를 향해 마음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누명을 쓴 뒤 며칠이 흘렀지만 이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은 결심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지요. 어머니께 배운 감별법을 익히고 밤마다 창고 주변을 살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때였지요. 이연은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품 안에는 집 부스러기를 담은 자루가 있었지요.
오늘 밤에도 수상한 자들이 움직인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을 것이다. 이현은 창고 뒤편 바닥에 집 부스러기를 얇게 흩뿌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하지만 사람이나 마차가 지나가면 흔적이 남을 만큼 충분하게 뿌렸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과연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등불을 든 사내 둘이 창고 뒤편으로 다가왔지요.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보따리를 들고 나온 사내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마차에 짐을 실었지요. 이현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차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현은 해가 뜰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 이현은 바닥을 살폈습니다. 집 부스러기가 밟혀 흩어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요. 발자국과 바퀴 자국의 방향을 눈여겨본 이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국들이 남쪽 외길로 빠지다가 북쪽 내뚝 쪽으로 꺾여 있구나. 이현은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자국은 마을 뒷산 내뚝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풀숲에 가려진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지요. 아마도 물건을 임시로 숨겨두는 곳인 듯 했습니다. 이현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혼자 움직이기에는 위험했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온 이현은 옛 친구 조만득을 찾아갔습니다. 만득은 이현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벗으로 지금은 장터에서 새끼를 꼬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만득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현이 아니냐? 내가 누명을 썼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이현은 조만득에게 그간의 일을 소곤소곤 털어놓았습니다.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래,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새끼줄 자국을 진흙에 찍어 남기고 싶다.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말이다.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두 사람은 내뚝으로 함께 갔습니다. 만득은 새끼줄을 가지고 와서 진흙바닥에 여러 모양으로 자국을 남겼지요. 마차 바퀴에 묶였던 새끼줄의 흔적, 짐을 묶었던 새끼의 매듭 자국,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찍어 나갔습니다. 이만하면 되겠느냐? 고맙다 만드가. 큰 도움이 되었다. 별말을.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도와야지. 나도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현은 고마운 마음에 만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구의 믿음이 큰 힘이 되었지요. 한편 상단의 창고에서는 연우가 장부를 펼쳐놓고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틈을 타서 조용히 확인하는 중이었지요. 이 비단의 수량이 분명 20필이었는데 장부에는 18필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이두 표기도 뭔가 이상하다. 연우는 글을 익힌 덕에 장부의 이두 표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글자의 획이 평소 기록하던 서체와 달랐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덧붙여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눌린 깊이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깊게, 어떤 것은 얕게 찍혀 있었지요. 원래 장부라면 한 번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깊이가 고르게 나타나는 법인데 이것은 여러 번 나누어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장부를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 연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연우는 다른 장부들도 하나씩 꺼내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지요. 매번 비단이나 약재의 수량이 조금씩 줄어들어 기록되어 있었고 그때마다 도장의 눌림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한다. 하지만 윤태무는 오래 신임받던 사람이니 함부로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 연우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지요. 그녀는 이두 표기가 다른 부분들을 따로 표시해두고 도장 눌림의 차이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비단의 진위를 가릴 방법도 필요하다. 혹시 창고에 있는 비단 중에
가짜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연우는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쌓여있는 비단 필들 중 몇 개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였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감촉이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연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본 젊은 총각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창고 뒤편을 수상하게 여기던 그 눈빛. 혹시 그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이 깊어갈 무렵 이연과 연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물음이었지요. 며칠간의 관찰 끝에 이연은 창고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많아 어려웠지만 밤이 되면 창고를 지키는 이가 자리를 비우는 때가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이연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작은 호롱불 하나만을 들고 어둠 속을 더듬었지요. 창고 안에는 비단과 약재, 곡식 따위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장부는 어디에 있을까? 이연은 천천히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괴짝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장부 몇 권이 보였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윤태문이 숨긴 진짜 장부가 따로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의 들보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지요. 쌓인 짐더미를 발판 삼아 조심스럽게 올라간 이연은 들보 위를 더듬었습니다. 이것은 손끝에 묵직한 것이 잡혔습니다. 들보 위 장지 뒤편에 숨겨진 작은 보따리였지요. 이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쳤습니다. 안에는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니 이 장부는 창고 구석에 놓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단의 수량, 약재의 무게, 모든 것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장부였습니다. 낮에 본 장부는 거짓이었구나. 윤태문이 일부러 수량을 줄여 기록한 뒤 남은 물건을 빼돌린 것이 틀림없다. 이연은 장부에 찢긴 모서리와 그을음 끊긴 자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특징을 기억해 두었지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튿날 낮 연우는 부친의 허락을 받아 원본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홍대감은 딸의 끈질긴 청에 못 이겨 창고 열쇠를 내주었지요. 연우야, 혹시라도 윤태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연우는 장부를 꺼내어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도장이 찍힌 부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지요. 먹물이 스민 깊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한 번에 찍은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나누어 찍었고 그때마다 힘을 준 정도가 달랐구나. 연우는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도장을 비스듬히 비춰보니 먹물의 번짐도 일정하지 않았지요. 어떤 곳은 번짐이 고르게 퍼졌지만 어떤 곳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분명 원본 장부가 따로 있고 이것은 베껴 쓴 것이다.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원본 장부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연은 어머니께 받은 감별약을 품에 넣고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단의 진위를 가려낼 차례였지요. 창고 안에 쌓인 비단 필들 중 몇 개를 조심스럽게 펼친 이연은 작은 천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간물과 잿물을 섞은 감별약을 천에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진짜 비단은 물이 고르게 스며들며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천은 물이 한쪽으로만 번지거나 아예 튕겨나갔지요. 분명 가짜 비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태문이 진짜 비단을 빼돌리고 가짜를 채워 넣은 것이로구나. 그리고 장부의 수량도 줄여 기록하여 이중으로 속인 것이다. 이연은 감별한 천 조각들을 따로 모아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이제 이중 장부와 가짜 비단, 그리고 바퀴 자국과 새끼줄 흔적까지 모든 증거가 갖추어졌다. 이연은 보자기를 꼭 껴안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연은 다시 조만득을 찾아갔습니다. 만드가 내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말해보거라. 이 1000조각들과 내가 기록한 것들을 잘 보관해 줄 수 있겠느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관가에 가져가 달라. 무슨 위험한 일을 꾸미는 게냐? 진실을 밝히려면 윤태문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잘 간수하마.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고맙다 만드가. 한편 연우도 부친께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부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도장의 눌림도 일정하지 않고 이두 표기도 서체가 다릅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예, 분명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홍대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가문의 큰 치욕이다. 신임하던 자가 우리를 속였다는 뜻이니 아버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도 없고 우리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홍대감은 딸의 굳은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윤태문을 불러 직접 따져 묻겠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연우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윤태문이 미리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산골 마을, 이연과 연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손 안에 있었지요.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준비를 마친 이연은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윤태문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먼저 그의 신복들을 움직이게 해야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이연은 일부러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윤태문의 수하로 보이는 사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이연은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삼경 무렵 내뚝에서 수상한 짐들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으니 말이다. 사내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갔지요. 좋아. 이제 저들이 윤태문에게 알릴 것이다. 이연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약속한 대로 연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이연은 용기를 내어 연우에게 쪽지를 전했었습니다. 창고 앞을 지나다 몰래 건넨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지요. 장부에 거짓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았으니 함께 진실을 밝힙시다. 연우는 그 쪽지를 받고 놀랐지만 곧 이연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윤태문의 신복들을 내뚝으로 유인하겠습니다. 그동안 낭자께서는 관하로 가서 고를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버지께 인장을 받아 관하로 가겠습니다. 연우는 집으로 돌아가 부친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추어졌습니다. 관하에 고를 올려 원님께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홍대감은 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태문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좋다. 내 인장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조심하여라. 예, 아버지. 연우는 부친의 인장과 함께 장부 사본, 그리고 이연이 맡긴 1000조각들을 보자기에 싸서 관하로 향했습니다. 한편 윤태문은 신복에게서 보고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 내뚝에서 수상한 짐이 옮겨진다고? 예, 나리. 그 강희연이란 놈이 주막에서 그리 말했습니다. 그 놈이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었구나. 당장 가서 놈을 잡아오너라. 이번에는 완전히 입을 막아야겠다. 윤태문은 신복들에게 명했습니다. 사내들은 곧장 내뚝으로 향했지요. 이연은 내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저기 있다. 저놈을 잡아라. 잡았다. 사내들이 이연을 에워쌌습니다.
이연은 도망치려는 신용을 하다가 일부러 붙잡혔지요. 이놈, 내가 우리 일을 훔쳐보고 있었구나. 나리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사내들은 이연의 팔을 뒤로 비틀어 묶었습니다. 이연은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쯤 연우 낭자는 관아에 도착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된다. 이연은 일부러 느리게 걸으며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놈, 빨리 걷지 못할까? 다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사내들은 짜증을 냈지만 이연을 억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관아에 도착한 연우는 아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상단주 홍대감의 딸 홍연우라 합니다. 급히 아랠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전은 홍대감의 인장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연우는 차분하게 그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중장부의 존재, 가짜 비단이 섞여 있는 것, 그리고 윤태문이 물건을 빼돌린 정황까지 증거로 가져온 천조각과 장부 사본을 내밀었지요. 이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넷뚝에서 윤태문의 신복들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전은 증거를 살피고는 즉시 원님께 보고했습니다. 원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죄다. 당장 포졸들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라. 예, 원님. 포졸들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연우도 함께 따라 나섰지요. 넷뚝 근처의 움막에는 윤태문의 신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연을 묶어놓고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었지요. 이놈을 어디다 숨겨야 하나? 아예 강에 던져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나리께 먼저 여쭤보고 결정하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움막을 에워쌌지요. 관가의 명이다. 모두 꼼짝 마라. 신복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한 명씩 붙잡아 끌어냈지요. 이연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꺾일 뿐이지. 포졸들이 이연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연우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낭자 덕분에 무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윤태문을 잡아들이고 관아에서 신문을 받게 하는 일만 남았지요. 포졸 대장이 말했습니다. 윤태문이란 자도 당장 잡아들여야겠소. 어디에 있소? 상단 본체에 있을 것입니다. 포졸들은 즉시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연과 연우도 뒤따라갔지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닭이 두어 번 울 무렵 포졸들이 상단 본체에 들이닥쳤습니다. 윤태문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였지요. 관가의 명이다. 윤태문은 즉시 나오너라. 포졸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윤태문은 황급히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한밤중에 관가에서 웬일이오? 내 놈이 상단의 재산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한 죄로 고발되었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무슨 헛소리요.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윤태문은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은 그의 팔을 비틀어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넷뚝에서 잡은 신복들과 함께 관아로 압송했지요. 날이 밝자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단의 총책임자가 도둑으로 잡혀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아전이 마당에 나와 첫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윤태문, 내가 상단의 비단과 약재를 빼돌린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강희헌이란 놈이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윤태문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아전은 이연을 불러 세웠지요. 강희헌, 내가 가진 증거를 제출하라. 이연은 앞으로 나아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별약으로 시험한 천조각들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창고에 쌓여있던 비단들입니다. 간물과 잿물로 시험해보니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전이 천조각들을 살폈습니다. 물이 고르게 번진 것과 튕겨나간 것의 차이가 명확했지요.
또한 이것은 넷뚝에서 발견한 새끼줄 자국입니다. 창고 뒤편의 바퀴 자국과 일치합니다. 이어는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진먼지가 묻은 천, 진흙에 찍힌 바퀴 자국에 본을 뜬 것들이 나왔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어는 창고 들보 위에서 발견한 이중 장부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 흐름 끊긴 자리, 찢긴 모서리의 모양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연우가 나섰습니다. 소녀가 확인한 장부에는 도장의 눌림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 찍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가져온 장부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도장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지요. 또한 이 두 표기의 서체가 중간중간 달라집니다. 분명 원본을 베껴 쓰면서 숫자를 바꾼 것입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들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윤태문의 신복들을 불러 세웠지요. 너희들은 무엇을 실어 날랐느냐? 신복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매를 들자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지요. 나리께서 시키신 대로 비단과 약재를 넷뚝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자주 옮겼느냐? 석 달에 두어 번씩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신복들도 하나둘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윤태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 이놈들이 내가 언제 그런 짓을 시켰단 말이냐. 나리, 저희는 나리 명대로 했을 뿐입니다. 신복들의 증언까지 나오자 윤태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아전은 즉시 원님께 보고했습니다. 원님이 직접 나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였지요. 원님은 의자에 앉아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중 장부의 존재, 비단 감별 결과, 새끼줄 자국, 도장 눌림의 차이, 그리고 신복들의 증언까지. 윤태문, 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원님, 저는. 윤태문은 더듬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원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태문, 너는 주인의 신임을 저버리고 상단의 재산을 빼돌렸으며 장부를 조작하여 장씨의 신용을 무너뜨렸다. 그 죄가 매우 무겁도다. 원님, 살려주십시오. 윤태문은 바닥에 엎드려 애걸했지만 원님은 단호했습니다. 또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매질까지 하였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다. 곤장 80대에 처하고 유배를 보내도록 하라. 원님, 윤태문이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이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신복들 역시 각각 곤장을 맞고 관가의 종이 되는 벌을 받았지요. 판결이 끝나자 홍대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 이번 일로 저희 상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하오나 진실을 밝혀주신 덕분에 다시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단주께서는 앞으로 사람을 쓸 때 더욱 신중하시기 바라오. 명심하겠습니다. 홍대감은 이연에게 다가와 깊이 절했습니다. 그대의 성실함과 용기 덕분에 우리 가문이 살아났소. 진심으로 감사하오. 이연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우도 이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의 지혜와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낭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지요. 이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 신분에 있지 않소. 마음의 그릇에 있을 뿐이지요. 그 말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계절이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산골 마을에 스며들었지요. 그동안 상단은 새롭게 정비되었고 홍대감은 관아로부터 명예를 되찾는 인장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장부는 모두 불태워졌고 새로운 장부가 정성스럽게 작성되었지요. 창고에 쌓였던 가짜 비단들은 모두 치워지고 진짜 비단만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상단은 다시 장터에서 신용을 회복했고 사람들의 발길도 이전처럼 북적였지요. 어느 봄날 오후 연우는 이연이 머무는 작은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갈하게 싼 보자기를 들고 있었지요. 도령 계십니까? 낭자,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연은 황급히 마당을 쓸고 연우를 맞았습니다. 연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풀었지요. 안에는 고운 무명한 필과 은자 몇 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령의 성실함이 우리 가문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과분합니다. 이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도령을 상단의 일을 맡아주실 수 없겠느냐고 여쭙니다. 도령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단의 일을이라니 저 같은 자가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도령은 스스로를 너무 낮추십니다. 지혜와 성실함을 갖춘 분입니다. 저 또한 도령의 마음을 따르려 합니다. 연우의 말에 이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낭자의 말씀이 과분하지만 감히 거절할 수 없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령. 연우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이연의 가슴은 한동안 두근거렸지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이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이연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이연아, 그간 우리가 너를 함부로 대했다. 용서해다오. 되는 일 없는 총각이라며 비웃었는데 정작 옳은 일을 해낸 건 내였구나. 우리가 잘못 보았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거라. 이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법이니까요. 고맙다, 이연아. 내가 참으로 대범하구나. 사람들은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온 이연은 어머니 심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간물 들인 수건을 널고 계시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잔잔히 웃었지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심씨 부인은 수건을 다 널고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복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뭐라 했더냐?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맞다. 그리고 또 뭐라 했지? 심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은 서두르는 자의 손에 들지 않고 기다린 자의 품에 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참고 견뎌냈기에 이 복이 온 것이란다.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갔기에 이제 모두가 너를 알아보는 것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지요. 어머니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 복을 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연아.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어미는 다만 곁에서 지켜보았을 뿐이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단 감별법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심씨 부인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내 앞길이 환하게 열렸구나. 상단의 일도 맡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이연과 심씨 부인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저녁 바람을 맞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연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되는 일 없는 총각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대신 지혜로운 총각이라는 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연은 스스로 복을 지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며 진실을 세상에 바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남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일군 결실이었지요. 며칠 뒤 홍대감이 직접 이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청했지요.
우리 상단에서 일해주시지 않겠소? 장부를 관리하고 물건을 살피는 일을 맡아주셨으면 하오. 이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품팔이로 하루를 연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연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상단의 일을 의논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지요.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이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이 깊고 복은 기다린 자의 품에 피는 것이었지요.